혹시 이렇게 청년들이 일할 의지조차 상실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무기력하다는 얘기도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하다, 집값이 비싸서 청년들이 고생한다는데 이런 얘기가 어떻게 죄송스럽지만 좀 칭얼거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옛날부터 해왔던 울림이었던 거 아닌가? 내가 이 얘기 듣고 물론 계속 우리가 외치고 주장해야 되지만 이게 되게 오래됐다는 느낌을 드는 거예요. 근데 딱 저도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 외침이 언제부터 시작됐지? 하던 차에 저희 88세대, 3포세대 이런 키워드가 2010년대 저희가 저희가 90년대, 80년대 하듯이 요새 학생들이 10년대, 20년대 몇 년 뒤면 2030년대가 올 텐데 그래서 2010년대를 가로지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3포 시대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 미디어 몇 매체들에서 하필이면 이 쉬었음이라는 키워드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딱 그때 한 10년쯤 전에 저희 90년대생이 대학에 다닐 때 그때가 이 3포라는 키워드였는데 그 속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을 위해 입법을 해라 해가지고 그런 입법화 프로그램을 모의국회 같은 것도 진행했고요. 그런 청년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표창하고 포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그런 포기의식과 지친 청년들을 위해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했던 또 하나의 사업이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날이라는 게 저희 어린이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데 어린이의 날도 있는데 왜 청년의 날은 없냐?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막 삼고 이런 상황에서 재밌는 걸 해보자. 그런 연장선에서 했던 게 청년의 날이고 그거를 처음 제시한 게 2016년도에 저희가 국회 공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자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전 인터뷰나 저 말고 다른 청년분들도 아니면 이 청년들을 연구하시는 다른 학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도 주장하는 거지만 일단은 의지를 상실하는 원인은 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무기력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열심히 일해봤을 때 저희가 서울 안에 아니면 특히 수도권 안에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구직을 해서 저축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너무 높아졌고 그런 원인으로는 일단은 뒤에도 나오고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대학 정책이나 교육 정책을 하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가는 게 그리고 지방 균형 정책, 지방 균형과 관련된 정책들인데 그 집들이 제가 아까 말한 거의 좀만 조건이 좋고 좀만 평수가 크면 10억 이런 돈도 그냥 훌쩍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웬만하면 다 이제 수도권에서 저희가 살렸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인서울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서울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꼭 현대 청년들에서 쓰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 때도 한양으로 가면 출세하고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앙 집권의 식의 그 거버넌스에서 우리가 수도로 가고 수도로 갈수록 피라미드식의 서열화가 돼 있는 집값도 당연히 올리고 근데 이 집값이 저희 청년만 거기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기존에 가정이 있는 분들도 일자리가 여기 있고 본사가 여기 있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여기 들어올 가격은 너무 높고 그래서 내가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해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희망이 안 보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다고 저는 이제 그 세대 속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 분석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가속화했다고 볼 수 있는 최근의 요소는 SNS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중에서도 지금은 X로 이렇게 변하는 트위터도 있지만 SNS별로도 그것도 이제 SNS의 특성별로 이렇게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
사진 위주로 이렇게 사진을 한 장도 안 올리는 포스트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트위터는 짧은 글로 뭐 해야 된다든지 페이스북은 좀 긴 글 위주로 이렇게 하는 SNS별로 특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SNS 플랫폼별로 그를 관통하는 그 특유의 문화도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으로 봤을 때 특히 사진 공유가 의무적인 인스타그램을 보자면 그 사진미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층이 결국은 외국부터 해서 한국도 인스타그램이 이제는 청년 사이에서 가장 기본적인 SNS 플랫폼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가 사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음식, 멋진 집, 잘 인테리어한 곳, 아니면 멋진 차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과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려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거에 상대적 박탈감에 취업을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취업에 대한 이끌려지는 그 요인들이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매력적으로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그게 또 뒤에서 말씀 주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힘든데 기껏 했더니 개고생이야. 그러면은 한탕주의.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위험한 방향으로 풀린 게 캄보디아 그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졸업 유예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아이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졸업반 애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취업을 못하고 근데 또 졸업을 해버리면 진짜 자기가 백수가 된다는 생각에 그냥 대학을 이제 오래 다니고 있는 그런 건데 좀 우리나라 기업의 이런 채용 절차나 기업에 돌아가는 구조상 좀 이렇게 청년들이 사회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을까요? 말씀 주신 그런 기업 취업 관련해서도 그 졸업 유예를 하는 그 기본적인 게 신입 공채가 문제가 있죠. 그 대학에서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신입 채용을 해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도 특히 나이도 무슨 제한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하는 뭐 일부 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몇 살에서 몇 살 이런 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기업에서 저희가 채용을 할 때 대학교 재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에서 채용하는 그런 니즈에 맞추다 보니까 학교에 일단 남아있으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수시 공개 채용 공채 같은 경우가 다시 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절에도 IT 회사들은 또 막 뽑았었거든요. 그게 뭐 조금 IT 중에서도 전자 이런 쪽 반도체가 한참 좋을 때 거기서도 많이 뽑았고 판교에 있는 IT 스타트업이나 뭐 그런 데서도 사람을 많이 뽑았는데 쪽 투자나 이게 얼어붙으면서 거기는 거기대로 지금 그 채용 자체가 줄은 거예요. 수시로 그냥 뽑던 그냥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문호를 열긴 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경기 전체가 안 좋아지면서 어떻게 비틀어가지고 문호를 열어놓긴 했는데 그런 기업이나 신흥기업이나 다 따졌을 때 지금 신입 공채나 이런 채용 자체가 굉장히 줄어있는 상황은 맞고요. 그러면은 뭐 신입으로 뽑든 뭐 하든 간에 그 회사에서는 인재를 뽑으려고 할 거고 그게 대학에서 너네가 바로 왔을 때 그 회사에서 좀 리스크나 이런 거 검증이 안 돼서 경력직이나 뭐 수시 채용만 받겠다 그러면은 그럼 어디를 찍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어른 세대들은 아니 왜 대기업만 가려고 그러냐 뭐 대기업에 그럴 수가 있는데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꼰대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저도 그런 말도 일리가 좀 있을 수는 있다는 게 SNS에 보면 뭐 저희 대학원이나 대학교 아니면 어디 학교 채용 같은 거 합격했을 때 합격 문자나 창을 캡처해서 올리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또래들에서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중견 기업 중에 몇 군데는 삼성전자 그 사전 양성 훈련소라는 말이 돌 정도로 여기서 일부 알짜 중견들은
여기서 일 아싹 배워서 하면 삼성 인사팀에서 거의 따로 데려간다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좀 옛날 얘기고, 근데 이 산업 자체가 좀 안 좋아지면 중소 중견부터가 더 먼저 힘들어 줄 수 있는 건데, 하지만 그런 이슈에 저희가 접근할 때 또 지적할 수 있는 건 맷대로. 맷대로 했을 때 우리 다 이름 들어보는 회사에서 SNS에 친구들이 올릴 때 나는 뭐 이렇게 그냥 진짜로 작은 데 가가지고 일 배우고 있으면 그 친구들이랑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허영심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한탕이랑은 조금 그래도 맥락은 다를 수 있는데 한 번에 멋들어진 회사를 가려는 좀 그런 젊은 세대의 치기와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때도 제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는 언급을 했었는데 노동법 이슈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3개월 동안에 저희가 수습 기간을 두고 놓긴 하지만 한번 정규직 채용이 되고 나면은 또 회사 입장에서도 곤란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사람을 뽑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좀 검증된 사람을 뽑고, 근데 학생들은 나 한 번에 큰 데 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여전히 중소나 중견은 썩 채용 우리 일자리 많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입장이 드실 수도 있는 거고, 학생 입장에서는 바로 그냥 그냥 모두가 아는 회사로 가고 싶어 이런 게 괴리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괴리를 저도 여기서 저희가 가끔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렇게 좀 분석해 놓은 것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거는 짤로서 이런 SNS에 돌아다니는데, 그런 걸 또 지적한 것 중에 제가 재밌게 본 게 한국 사회의 올려치기 문화. 명절에 가면은 누구는 어디 대학 갔대 막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데 자기 중심을 갖고 난 그래도 이 분야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나는 여기서 해서 이렇게 갈 거야. 근데 부모님이 뭐 고모한테 밀리지 않게 뭐 하다 보면 타율적인 거죠. 자율적으로 자기가 좋은 분야면은 뭐 이런 간판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자식이 어느 대학 가고 자식이 어느 회사 가는지가 주변의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인들이 교육열이 높다고 하는데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중일 그 동양인들이 다 교육열이 높아요. 걔네들 입장에서 다 수학 잘하고 다 피부 노랗고 다 교육열 높고 다 부모님들이 막 간섭하고 그러는데, 그런 교육열 높은 게 반대로는 뭐 자식을 아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조금 왜곡됐을 땐 자식이라는 그 독립된 개체를 소유물처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기 중심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어떤 간판에 집중하게 되는, 그게 이 사용자나 채용하는 주체나 고용되는 주체 간의 괴리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다 보면 좀 혁신에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기업 안갈로 좀 개성 있는 친구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창업 붐에 갑자기 일어났던 거고, 그런 경우도 작은 회사부터 착착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건전한 산업 모델이라고 보기도 하고, 독일이나 대만 이런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 되게 발달해 있거든요. 사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논외로 처음부터 미국 회사긴 했는데 거기도 저희 최근에 우리나라 총수분들이랑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하는 게, 옛날에 미국에 있는 게임 카드 만드는 중소기업일 때는 용산전자상가 와가지고 세일즈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엔비디아 젠슨왕이요. 용산전자상가 와서. 근데 그 당시에 이준석이나 딱 그분들이 그때 우리나라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고 그러던 세대인데, 그때 한국 PC방에 게임을 돌리려면 그 게임 카드가 또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그 컴퓨터가 전국 PC방에 기본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때 매상이 한국에서 많이 나왔다 보니까 용산에서 조립해서 각 PC방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때 여기다 세일즈를 하러 그때 그래서 2000년대 총각 회사가 좀 부도까지 진짜 갔던 거를 한국에 되게 감사하다고 이번에 와서
멘션을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언론에서 알려지고 나니까 실제로 그 용산전자상가나 이런데 전자상이나 이런 데서 종사하던 분들이 옛날에 뭐 와서 뭐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게임 카드 관련 세미나 이런 거 전자상가 내 시설에서 했던 막 화질부지 사진들 있죠. 거기 젠슨왕이 뭐 용산상가에서 이렇게 뭐 유통사들 대상으로 강연하고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 생태계가 오밀조밀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시야가 좁았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을 많이 대기업이 신입 공채를 많이 하면 청년 실업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 이 상황이 이러면 청년들이 중소기업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서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방안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발달을 또 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유기적이라고 말씀하신 뭐 유기적이에요. 게 그래서 저도 말이 중소기업도 그만큼 발달을 해야 되고 예. 청년들도 이건 사실 뭐 청년들 탓할 수 없죠. 부모세대가 그렇게 우리 사회가 그 블라인드만 봐도 뭐 예. 현대차 사무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 자기도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서 진짜 직업인이 되는 사회 문화가 조성이 돼야 하고 또 중소기업들도 저희끼리 이제 사담이지만 그런 가족 같은 기업으로 될 게 아니라 진짜 과거의 엔비디아처럼 정말 항상 그쵸. 커갈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지금 사실 중소기업은 구인난이잖아요. 또 반대로 청년들은 쉬었으면 하는데 근데 그 문제도 오히려 그러면 그쵸. 해결이 되지 중소기업 그런 거 않을까. 나올 때 중소기업은 구인난이다 라는 중소기업도 댓글도 노력을 저 10년, 20년 전부터 봤어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은 그래도 못 구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걸 가면서 사실 뭐 요새 ESG 하는데 그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에너지 기술, 뭐 에너지공학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화석연료를 더 쓸지, 뭐 자동차 기계 장치에서 배기물을 좀 절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뭐 미국 파리 조약 이런 거 나가면서 ESG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좀 잠잠해졌지만 한 재작년 일 때만 해도 세계적으로 ESG를 회계 공시에 집어넣는다고까지 하면서 많은 관심사들이 가졌거든요. 근데 ESG에서는 E가 뭐 environment고 하면 뭐 S가 소셜. 그런데 가버넌스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은 모르는데 꼭 정부적인 거로 봐야 될지 아니면 기업 내에서도 공시나 직원들 세금 똑바로 내고 뭐 그 기업 내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가족 같은 그런 거를 줄이는 그런 것도 가버넌스를 꼭 정부의 영역이라면 그럴 게 아니라 기업 영역에서도 그런 낼 거 내고 뭐 건실하게 하고 룰대로 하면은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정부 세무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대기업 이렇게 하지 작은 회사들 이렇게 다 컨트롤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고 그래서 5인 이하 사업장이나 몇 명 이하 사업장은 하나하나 국가에서도 행정력이 한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제가 이거는 사실 생각했던 답변은 아닌데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끼리도 뭐 할 때 뭐 주식해서 차익 남기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각자 뭐 연말 정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 공유를 하고 어떻게 빌리면은 뭐 가족한테 빌리면 얼마까지는 뭐 이렇게 면세가 되고 이런 걸 정보를 공유를 하다 보면 뭐 네이버 지식인의 일이 좀 무시무시하게 나옵니다. 요새는 국세청에서 카드나 이런 게 데이터를 다 해가지고 알려면 바로 한다는 것도 있고 모른 척 해주는 네. 거지 모르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네. 충동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외국에서 물건 저희가 뭐 술이나 명품 사올 때도 이게 알려면 다 안다는 게 누가 사람이 다 들여보고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다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를 무슨 뭐 빅브라더 사회라고 이렇게 저희가 무슨 막 무조건 공포할 게 아니라 이미 기술은 그만큼 올라왔고 국가에서는 전산으로 또 우리나라처럼 신용카드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뭐 AI도 AI인데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 그 투명해지는 그런 것도 기업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가는 것도 맞고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그런 대기업이 돈을 늘린다고 해서 모든 애들이 다
채용될 수 있는 그것도 한도가 있고요. 중소기업이 발달을 예. 하는 게 방안 중 예. 하나로 근데 대기업 중소- 신입을 예. 늘리는 건 저도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아, 그것도 병행이 되면 좋겠지만 좋죠. 다 좋고요. 모두를 위한 채용이 될 수는 없으니까. 저도 말이 참 항상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도 해결될 수도 있고 정답이 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밈이 있는 거는 실제로 좀 안 좋은 행동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청년들이 그냥 막 배돼지가 굴러가지고 아 저기는 나는 계속 중소기업 안 갈래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좀 안 좋은 진짜 일이 힘들기 때문에. 예, 그런 게 회사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존재해서 모여가지고 저희 커뮤니티 같은 데서 젊은 세대한테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허구는 또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때 또 하나 던져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잘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꼭 대형기업에 가야 되냐? 이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서 그냥 작은 기업이 꼭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한 경우 뭐 오너나 이런 분들한테 아이 너 일 잘한다 하면은 이게 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어찌됐든 중기부에서 커버하는 규모의 기업인데 저희가 중소기업이랑 스타트업이랑 하면 이미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좀 전통적인 느낌의 그냥 아저씨 하나가 그냥 뭐 몇십 년 전에 해서 그러니까 작업복 입고 다니는 사장님이 건실하게 하는 그런 기업일지에 또 스타트업이랑 좀 비슷한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예. 교육적 측면에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 지금 여기 제가 예시도 들었지만 이제 교육부에서는 산학일치를 하겠다. 기업이랑 대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학이나 교육 당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그럼 이번 정부 차원에서만 이걸 막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게 아니고 사실 실무형 4학년 때는 실무형이다 이런 거가 좀 이런 걸 커리큘럼을 도입한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조금 더 이제 실무성을 좀 따지는 전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대학원까지 아니라도 대학교 졸업반 같은 경우도 학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보다도 학과에 따라서는 아유 그래봤자 너네들이 뭐 어디까지 알겠냐? 그냥 우리 학과는 졸업 논문 안 받고 너네 기업 가서 현장 실습해와라. 저희 학과 같은 경우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졸업 요건인가? 그럼 저 말은 좀 아. 조심할게. 그런 걸 졸업 논문을 이런 거 저런 걸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예. 회사 가서 한 학기 파견돼서 학점도 받고 거기서 실습하면서 회사에서 내준 뭐 문제나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뭐 하면서 회사 체험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이걸 졸업 논문이라고 안 하고 뭐 미대나 디자인과 이런 데는 졸업 작품입니다라고 합니다. 또 음악 쪽은 졸업 연주라고 하죠. 그래서 미술 쪽은 이제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조소나 조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발명품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학과에서 그러니까 그 졸업 그걸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공대 쪽 위주로 그 캡스톤이 뭐냐면 건물을 이렇게 돌로 쌓았을 때 마지막 벽돌을 캡스톤이라고 부른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1, 2, 3학년 때 뭐 배웠던 거를 가지고 실제로 현실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내어보고 아니면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발명품을 직접 개발을 보면서 마지막 졸업에 그 바위를 끼워 넣어라, 벽돌을 끼워 넣으라는 거라서 외국 대학들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도 많이들 도입을 했었는데 그런 걸 쭉 하다가 이제 제가 졸업할 때쯤에 한 발 더 나아갔던 게 말씀드린 아예 기업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때 좀 많이 한 게 졸업 논문인데 창업하셔서 성공하신 분들 중에 또 대표적이신 분이 인바디 그 창업주가 약간 당신께서 성공하신 다음에 창업 쪽에 대부나 이렇게 키다리 아저씨 후견인처럼 여기저기 장학금이나 그러니까 후원이나 엔젤로서 하시면서 뭐 나오시는 뭐 학부 뭐 여기저기 학교들에도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후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산학일치라는 게 결국 대학 기준으로는 4학년 때 이렇게 기업이 내준 프로젝트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파견 가서 인턴을 한다든지 저희 여기 와 있는 아마 친구들도 저희 행사 기획이나 이거 홍보 기획하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연계되어 있는 기업에 가서 뭐 기획사 대행사 가가지고 하면 거기 기업에서는 얘네 잘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졸업에 학교별로 제도가 너무 다양하니까 제가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 그런 제도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뭐 페이가 아예 없진 않는다면 반은 학교에 있는 무슨 산학협력단에서 주고 반은 기업에서 주고 그럼 기업에서는 그거를 최저임금보다 덜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적법하게 그런 게 이미 잘 되고 있으면서도 전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교육을 연구하시는 분이나 이게 사회 구조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말로는 합니다. 우리 너무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문제다. 대학 진학률이 높으니까 다들 대학 기업도 더 좋은 데 가려고 하고 그렇게 문제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식이 나 여기만 나와가지고 가수 할래요, 래퍼 할래요, 나 무슨 연예고 가가지고 래퍼 할래요. 그러면 또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연구하시는 분들도 머릿속으로는 그걸 너무 잘 알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6.25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조선이 엄밀하게 보면은 그 신분제 국가는 아니래요. 엄밀하게 양반이라는 게 문반, 무반에 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리학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관직에 들어가는 사람이 권한과 존중받는 사회지. 그러니까 성리학을 공부하고 근데 공부를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하지. 그 양민들은 룰대로라면 양민들은 누구나 과거를 칠 수가 있었을 걸로 알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게 안 됐던 건데 근데 그 국가 특징상 어떻게 보면 명나라나 이런 데보다도 성리학, 과거, 시험 이런 걸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공부를 숭상하는 국가 문화가 특히 우리나라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탈피했을 때 뭐 이 독일 이런 걸로 고등학교만 나와도 우리가 그걸 무시하지 않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대학 4년제 취업의 그 T1은 그대로 있더라도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줄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기업 계열의 4년제 공채가 1년에 10,000명이다. 근데 대학을 굳이 난 대학에 갈 필요도 없는데 하는 학생들이 줄어버리면 10,000명이 그대로 T1은 있다 하더라도 훨씬 경쟁력이 줄겠죠. 그런 거에 좀 말랑말랑해진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